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6연속 동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즉시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열었습니다. 바로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목을 많이 사용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내용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왜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목소리가 안 좋고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보를 전달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에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그 이후에도 미국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또 인상, 또 인상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기준금리 동결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우리는 향후에 이 한국은행의 결정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가장 기초적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주 기초 설명을 이렇게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화분에는 물이 넘쳐요. 물을 더 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화분은 물이 부족해서 시들고 있어요. 근데 물조리개로 물을 주면 당연히 이쪽 시들어 있는 나무에만 물을 주면 되는데 통화 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니다. 통화 정책은 비와 같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만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를 내릴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물조리개로 물을 준다면 물이 부족한 화분에만 물을 주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통화 정책은 비와 같다. 비를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여부를 판단할 때 아마도 비를 내려서라도 이 가물어 있는 화분이 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비를 내려줘서라도 그 화분을 살려야 된다. 아마도 옆에 물이 충분한 선인장의 경우에는 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문제보다는 뭐 당장 내일 죽을 화분을 계산해 보면 이 선인장보다는 옆에 물이 부족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는 이 화분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물을 줘도 문제고 물을 안 줘도 문제예요. 반대로 물을 안 줘도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물을 줘도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뭐가 더 위중하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뭐가 더 위중하냐. 한국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도 100개가 될 것이고 또 인상하면 안 될 이유도 100개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100개 각각 인상 필요성에 해당하는 화분들을 들여다보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배경에 해당되는 화분들을 들여다봐서 그 수많은 화분들을 비교해서 지금 당장 더 위급한 상황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비를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이 통화정책 의사결정의 설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리 동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 그 화분들이 뭐 제가 축약컨대 한 3개 정도 돼요. 축약을 해본 겁니다. 또 금리 인상 필요성, 이것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해당하는 화분도 3개 정도 됩니다. 각각의 화분들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가 안정 목표일 거예요. 물가 안정 목표를 보면 어쨌든 지난 22년 6.3%를 찍었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요. 최근 다시 오르는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조금 있다가 뭐 전쟁과 국제 유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면 그래도 근원 물가 상승률, 물가는 안 떨어져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래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미국과 유로피언 국가들, 유로존 혹은 영국 이런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단행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고물가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 6.3%였고 최근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6.4%예요. 많이 떨어진 게. 그러니까 미국도 정점이 9.1%였고 우리는 정점이 6.3%니까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가혹하진 않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걱정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반짝 올랐다가 최근 다시 2%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강하게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덜한 나라들의 성격인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상했던 겁니다. 근데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향후 물가를 전망할 때 주로 우리는 수입 물가를 봐요.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그게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그게 소비자 물가를 또 자극해서 고물가를 유지한다라고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수입 물가 상승률은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왜냐하면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인 거예요. 국제 유가도 지금 치솟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22년과 비교하면 22년 당시 전년 동월보다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22년 기억하십니까? 러우 전쟁 때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해서 그때랑 지금 80달러랑 비교하면 어쨌든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등락률에 있고 최근 0을 향해 가고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등락률을 유지하니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거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가가 안정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물가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과제는 상대적으로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한국은행은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뭐 저의 진단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물가 안정 목표 다음이 경기 안정 목표예요. 우리 한국 경기가 제가 누차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2023년 올해 경제 성장률은 네 번의 이 경제 위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23년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의 국내 총생산 지출 부문별 증가율 추이를 보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제 흐름이에요. 우리 한국 경기가 자 GDP 증가율이 분기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소비와 투자와 수출
그러니까 우리 GDP를 구성하는 우리 15분 경제 특강 책 읽으신 분 다 아시죠? GDP를 구성하는 것의 일부가 뭐예요? 소비, 그리고 투자. 투자는 기업의 투자예요. 투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 네 가지 부문을 합하면, 지출 부문별로 이 네 가지를 합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한 해 GDP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기별 등락률로 봤을 때 소비, 투자, 수출 셋 다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 이 트리플 위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셋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분기별 GDP 증가율로 봤을 때, 부문별로 봤을 때 셋 다 떨어지는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경기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경기가 불안한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금리 인상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런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제가 이번에 발간한 24년 경제전망서, 이 책에서 강조한 24년 경제는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제가 표현했단 말이죠. 이 책에서 강조했던 그 전망을 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가 전망도 역시 2% 목표 물가를 상회한 채 고물가가 유지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돈 채 경기 침체 국면을 지속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쨌거나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도 자연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불안 요인들 물론 있어요. 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물가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를 향해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데 경기를 보자니 장기 경기 침체가 너무 우려되니까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다. 경기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을 때 나타날 굉장히 큰 그 충격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배경 설명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융 안정 목표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3대 안정 목표를 실현해야 되는데, 금융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더 쌓이고 있어요. 지난 23년 3월 기준보다 6월 기준으로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각 금융사별 대출 잔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대출 잔액이 지난 3월 대비 1조 5천억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상호금융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물론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의 경우에는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연체율을 보면 전체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의 연체율이 2.17%입니다. 굉장히 높죠. 특히 증권사 심각하죠. 증권사의 연체율이 17.28%고, 그리고 그 증권사의 대출 잔액은 2천억이나 늘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밖에도 저축은행의 연체율 문제도 심각하고, 고작 1,000억 줄어드는 것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여기 보시면 여신 전문도 마찬가지예요. 연체율이 3.89%나 되는데 26조. 그러니까 고작 1,000억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PF 대출 잔액이 줄지 않고 연체율은 쌓여가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광주은행, 전북은행, 이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 문제, 연체 문제가 좀 심각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이들의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대표적인 광주 전남 혹은 전북 이쪽 지역의 지방 은행들이 정말 많이 대출을 해줬거든요. 부동산 PF 대출을. 보시는 것처럼 기업 대출 비중을 보면 절대적으로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나 전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업 대출, 주로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많이 차지하는 광주은행이나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대출을 해줬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금리 인상을 못하는 금리 동결의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국은행 FOMC 위원들은 정말 많은 요소들을 들여다보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동결해야 될지를 판단하겠지만, 이런 요소들을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여러분들도 뭐 많이도 지적하듯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금리 인상을 안 하느냐? 금리 인상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략히 한 3대 화분이라고 제가 표현했으니까 3대 요소, 3대 화분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물 좀 잠깐 마실게요.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니까 조금 목소리가 나은 것 같네요.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2023년 들어서 주택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담보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가계부채가 주택 거래로 이어지다 보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계부채 한 가지는 규모가 빨리 늘어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존 대출자들이 어때요?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여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가혹하죠.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 가계부채의 문제를 이자 상환 부담과 그로 인해서 연체가 발생한다든가 대출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진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해봐요.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 가계부채의 문제를 만약에 그 채무 상환 능력이라고 가정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가 바로 규모에 있다. 규모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를 더 인상해서 가계부채 규모를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는 동전의 양면이죠. 기존 대출자들이 지금 가뜩이나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또 올라가 버리면 더 연체하고, 그럼 금융부실로도 연결되고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가계부채만 봐도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만 계속 날리고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 현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금융권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이잖아요.
근데 금융정책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사이드에서 하는 금융위원회 관점에서의 금융정책 관점에서 매주 금요일 날 5대 은행, 5대 가장 큰 은행들, 국민은행,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해가지고 5대 시중은행 부서장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위와 그 은행을 대표하는 그 5대 은행들의 금요일 뭐 일종의 간담회 같은 정기 미팅이 있는데 계속 금융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가계부채의 규모를 더 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냐면 은행의 가산금리를 올려라. 그러니까 신규 대출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비와 같기 때문에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신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역시 금리를 올려버리면 대출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만드니까 양쪽 화분이 다른 입장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규 대출의 의사가 있거나 잠재적인 대출자들에게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금융정책이라는 거죠. 일종의 금융정책. 그래서 시중은행들한테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올려잡으면 실질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기준금리를 동결시키지만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가 시중금리일 테니까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뭔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신규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 그러니까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수단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 지금 가장 큰 주제 이슈는 2.8 전쟁과 국제 유가 불안이죠. 보시는 것처럼 23년 지금 3분기에서 4분기로 올라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급등한 국제 유가는 24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또 많이 있죠. 특히 확전될 경우 이 전제보다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전쟁이 확전될 경우. 근데 전쟁은 확전되지 않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줌으로써 원유 공급을 또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또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심익이면 국제 유가는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이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 불안이 있으면 마음 놓고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자, 역시 이 부분은 아직 벌어지지는 않은 일인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모르지만 불안하긴 하지만 그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건 아니에요. 확전되는 양상,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급등하는 현상, 그런 현상이 지금 당장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죠.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고 이것은 역사상 최대치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역전된 지 지금 16개월인가요?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16, 17개월 됐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현상도 역사상 최장기간 역전된 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그 자체에 대한 우려입니까? 그게 아니라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강달러가 야기되고 강달러는 또 자금 유출, 대규모 자금 유출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을 또 부추기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죠? 실제 원달러 환율이 1363.5원 정도를 기록했다가 그 위로 올라가면 좀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 더 올라가진 않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1,400원을 돌파할 만큼 뭐 슈퍼달러, 뭐 킹달러 이런 식으로까지는 전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개될 가능성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개되지는 현재는 않고 있으니, 물론 당장 먼저 살려야 될 화분부터 살리자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환율이라든가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들이 더 위중하고, 이건 현재 벌어진 일이 아니다. 뭐 초강달러가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 초강달러가 우려되는 게 뭐죠? 우려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금 유출이죠. 근데 실제 최근 자금 유출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연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빠집니까? 주가가 빠지죠. 근데 우리나라 주가만 빠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맞아요. 전쟁이라든가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는 거죠. 그런 현상은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그 자체가 자금 유출을 어쨌든 야기하고, 그게 우리에게 외환 시장 불안이라든가 우리의 대외 건전성, 이런 문제를 좀 야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다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 그 자체만으로 외환 위기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외환 위기 가능성 여부를 진단을 해보면 전체 우리의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가 있는데 그걸 비교해요. 또 외환 보유액이 최근 강달러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쓴 건 사실이지만, 외환 보유액을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환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의 대외 채무 중에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해외로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어떤 대외 채무 채권 관계를 흔들 만큼의 큰 위협은 없는 것이다라고 현재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외환 위기 가능성은 고조될지 모르지만, 외환 위기가 가능성이 1%가 있다. 근데 그게 3%로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외환 위기가 터질 것이다라고 거의 불안불안하게 할 만큼 그게 더 중요한 숙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더 중요한 숙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필요성 요인에 해당되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요인에 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보다는 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보면 정말 한국 경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방금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었고, 이제 딱 한 달 정도 후면 마지막 2023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또 정확히 11월 2일이면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벽 3시 반이면 미국의 통화정책 역시 결정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때 또 새벽에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통화 정책 기조를 들여다볼 때 세계 경제 흐름, 한국 경제 흐름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고, 또 내가 한국은행이라면, 내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어떻게 결정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그 흐름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 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나타날 부정적 요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나타날 부정적 요소보다 더 많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을 못하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제가 지금 분석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금리 동결 외에
금융 정책을 통해서 시중금리를 좀 올려놓는 그런 통화 정책 기조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2024년을 결정지을 20대 경제 트렌드. 이 책을 여러분들 꼼꼼히 좀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경제를 함께 전망해 보시고, 정말 24년 경제는 한국은행의 결정만큼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사결정을 계속 뒤로 미룰 그럴 2024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제일수록 그 경제 상황에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상 제 즉시 분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리 목 낫고 좀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평안히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